선덕여왕은 왜 즉위하자마자 이 분황사 사찰을 지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분황사라는 명칭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분황사. 자, 저 한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향기분이에요, 향기분. 그리고 황은 임금 황자. 오. 즉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향기가 있는 임금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앞에서 우리가 들은 이 모란꽃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선덕여왕은 당나라에서 향기가 없는 모란꽃을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당나라가 자신을 능력도 매력도 없는 향기가 나지 않는 여인이라고 모욕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선덕여왕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모욕에 대한 응수로 새로운 절을 지으면서 분황사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아. 선덕여왕은요. 신라 내부를 넘어 당나라에까지 여왕이라고 무시하지 마. 거대한 사찰과 이런 탑을 지을 만큼 국력이 있고 여왕으로서 힘이 있다.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힘을 빌렸던 거죠. 여기입니다. 네. 공감대. 오. 아, 맞아. 우와. 와. 사다리로 올라가네. 이렇게 과거에 오, 들어갔네요. 올라갔죠. 네. 우와. 바로 고대 천문 관측기구로 잘 알려진 국보 첨성대입니다. 이 선덕여왕이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아.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문화유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세어보면요. 여기까지가 12, 여기까지 12. 1년이 몇 개월? 20, 12 12개월. 절기는 몇 절기? 24절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와. 네, 그냥 만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당시 어떤 천문적인 지식들을 다 여기다가 쏟아내는 담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와.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 네, 날씨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가지고 계절의 변화와 날씨를 예측하는 거 필수잖아요. 네. 그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 누구의 임무입니까? 왕의 임무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선덕여왕은 이렇게 첨성대를 만들어서 신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첨성대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즉위 초부터 꾸준하게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선덕여왕. 다행히 무탈하게 즉위 초를 보내고요. 5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경주 백성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두꺼비. 동물의 정체는 바로 두꺼비. 수많은 두꺼비가 연못에서 며칠 동안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울어댄 거예요. 두꺼비들이 대체 왜 울까? 고민하던 선덕여왕. 그때 여왕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게 있습니다. 두꺼비의 성난 눈은 병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이어서 한 말에 신하들이 깜짝 놀라네요. 바로 이 말. 서남쪽 변경에 지명이 옥문곡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혹시 이웃나라의 군사가 그 안에 숨어 들어온 것은 아니냐? 옥문곡은요, 서남쪽 백제와 맞닿은 국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옥문지, 옥문곡. 실제 장소는 달랐지만 명칭은 어떻습니까? 옥문지, 옥문곡. 비슷해요. 비슷하죠? 선덕여왕은요, 필히 이 옥문곡에 두꺼비 눈처럼 환한 눈을 한 적국의 병사가 있다. 선덕여왕은요, 장군 알천 등에게요, 바로 그 옥문곡으로 출동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알천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장수였는데 그럼 당시 이 명을 받은 알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두꺼비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가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백제군 500명이 있었습니다. 오? 잠시 후 이 옥문곡에 숨어있던 백제군은 신라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전멸합니다. 선덕여 왕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백제군의 동태까지 정확하게 맞췄던 겁니다. 백제 곳곳에 아마 첩자를 심어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첩자를 통해서 아마 정확한 정보를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백제의 침략에 잘 대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자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은 즉위 과정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측근들은 선덕여왕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설화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짐승들의 울음소리 들리면 이건 분명 민심이 지금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소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미 어떤 적의 정보를 입수를 한 거죠. 그것과 이걸 매칭을 딱 시켜가지고 네. 딱 때릴 수도 있잖아요. 잘 활용했는데. 그러니까요. 정치를 한 거죠. 백제 고구려로부터 공격받았지만 빠른 대처와 측근들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긴 선덕여왕. 자, 그리고 그런 선덕여왕의 곁에는요. 여왕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측근들이 있었다. 누구다? 김유신, 김춘추. 맞습니다.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 우리 신라는 신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오. 신라인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신라 중흥과 삼한일통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충정도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김유신, 김춘추는요. 선덕여왕 곁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선덕여왕은요. 11년째 굳건하게 신라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11년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그죠? 잘해요. 그런데요. 642년 8월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신라 궁궐에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물론 선덕여왕의 숨이 턱 막힐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신라의 대야성이 백제에게 함락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전 전투와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자, 대야성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합천인데요. 문제는 낙동강에서 수도 경주까지 직선 거리로 그리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갔네. 맞네요. 그러니까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수도 경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김유신과 군사를 보냅니다. 바로 암양주, 지금의 경북 경산 지역입니다. 자,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이 암양주가 수도 경주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암양주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뚫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덕여왕은요, 암양주에 이 군사를 집중 배치해가지고 백제 침략에 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이 암양주를 지킨 이후 다행히도 백제가 더 이상 경주를 진격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643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첩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맺고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대중국 외교의 거점인 당항성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신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이후에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데요.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라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고구려와 손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소식에 다급해진 선덕여왕,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선덕여왕은요, 당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급히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서 편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종친을 보내 신라 왕으로 삼고 보위하도록 하겠다. 그거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노골적으로 여왕을 비웃고 모욕하는 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알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신라 사신은 사실 그대로 선덕 여왕에게 당태종의 제안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례하고 모욕적인 당황제의 언사에 아마 속으로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선덕 여왕은요, 몇 개월 후 작심한 듯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덕 여왕은 의외의 물건을 사신에게 함께 보냅니다. 사신의 손엔 선덕 여왕이 보내는 신라의 토산물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긴 했지만 신라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당나라와 척을 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일단 당태종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일전이 급해지니까 신라에 대한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전까지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신라. 그런데 이때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세가 느슨해지니까 선덕 여왕이 그 틈을 타서 백제에게 빼앗겼던 성을 찾아와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이때 선덕 여왕은 김유신을 장군 가운데 최고 지휘인 대장군으로 임명하죠. 그러니까 김유신을 전적으로 믿고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겁니다. 신임을 받은 김유신은요, 백제 가해성을 비롯해서 7개의 성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백제군이 또 신라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또 진짜? 이때 선덕 여왕의 믿을 구석은 누구밖에 없다? 김유신. 그렇죠. 나라의 존망이 공의 한 몸에 달렸으니 바라건대 수고로움을 꺼리지 말고 가서 이를 도모해 주시오. 김유신은요, 결국 집에도 못 간 채 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은 선덕 여왕에게 충성을 다했고요. 선덕 여왕은 승전거를 올리는 김유신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게 대외적 위기를 막아냈던 선덕 여왕. 그와 동시에 선덕 여왕은 신라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이걸 또 만듭니다. 자, 오늘 선덕 로드의 또 하나의 장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황룡사. 자, 바로 황룡사 이 절에 만든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사실 이 황룡사는요, 진흥왕 때 만들어진 절이었는데요. 선덕 여왕이 그 절 안에다가 구층 목탑을 세웠던 거예요. 저렇게 앞에 저 심초석만 있습니다. 저기. 와, 크네. 어마어마하죠. 네. 약 2년의 공사 끝에 645년 완성된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은요, 높이가 무려 약 80m. 지금의 아파트 30층 높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와. 되게 웅장한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의미가 뭘까? 이렇게 엄청 높게 지금. 말이 돼요? 그 엄청나죠. 당시 어떻게 저렇게 높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올라가지? 자, 하지만 아쉽게도 황룡사의 절과 이 탑은 몽골 침입 때 불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탑을 짓는 게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는 거죠? 백성들한테는? 당시 높은 건물이 없었던 경주에서 이 황룡사 탑은 경주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우뚝 솟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게 해서 신라는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덕 여왕이 만든 황룡사 구층 목탑엔요, 크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선덕 여왕이 왜 이 탑을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각 층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개의 층은요, 각각 신라를 노리는 주변 9개의 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각 층에 주변 나라의 이름을 새겨서 그들을 신라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선덕 여왕의 강력한 의지와 포부를 탑에 담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47년 선덕 여왕이 재위한 지도 16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덕 여왕의 나이는 60세 전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네. 자, 이제 선덕 여왕은 이대로 신라가 평화를 찾고 부디 자신을 이을 다음 왕이 신라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647년 1월 선덕 여왕의 뒤통수를 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장한 군사들이 선덕 여왕이 있는 성 문턱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비담의 난, 비담을 필두로 일어난 반란이라 우리는 비담의 비담의 난 이렇게 부르죠. 이 집권 말기에 접어든 선덕 여왕이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정할 때가 온 거예요. 네. 이때 선덕 여왕이 선택한 후계자, 바로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 승만 공주였습니다. 선덕 여왕이 승만 공주를 후계자로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조건 1순위는 바로 성골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덕 여왕은 자식이 없었고 왕실에 유일하게 남은 성골은 승만공주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담과 일부 구귀족들은 다음 왕도 여성이라는 사실에 반발심이 커지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폐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옵니다. 가장 신임하고 아꼈던 장수 김유신을 부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라 명하죠. 출격한 김유신은요, 월성에 진을 쳤고요, 선덕 여왕 역시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경주가 이게 다 실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고 싶다. 반면에 비담이 이끄는 반란군은 명활성에 진을 칩니다. 그렇게 두 진영은 10일간 공격과 방어를 계속했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비담의 진영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큰 별은 여왕을 뜻하는데 월성에 떨어졌으니 이건 필히 여왕이 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동민 씨 기억나세요? 이때 김유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불을 붙여서 연을 날렸나? 띄어가지고 아 별이 다시 올라갔다. 별이 오른다.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바꿨던 거 맞나요? 맞습니다. 와,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김유신이 불타는 연을 띄운 다음 날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 결과 왕실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끓어오릅니다. 결국 김유신은요, 비담과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이후 비담과 관련자 30명은요 참수형에 처해지죠. 목숨 걸고 비담과 반란군을 진압한 김유신. 선덕 여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반란이 벌어진 도중에 숨을 거두었거든요. 아, 진짜요? 도중에 죽은 거였네. 네네네. 도중이었구나. 아니 그렇게 한 줄 알았네. 그렇게 647년 신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선덕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